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학회의 마지막 세션인 세션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대 AI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서로 쌍방향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과를 통해서 다시 인간과 어떤 디지털 아트웍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션 3의 핵심 키워드를 저는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 저희가 모신 두 분의 발제자님은 각각 이 비전의 실질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 이 스타트업 씬에서의 대표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가, 이 건축가가 메타버스로 왜 가려고 하는지, 이 두 분을 저희가 이 세션에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 발표는 삼성 SDS에서 오랫동안 이제 AI 테크놀로지를 연구하셨고 지금 이 스타트업에 또 뛰어드셔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유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유수연 대표님 발표 이후에는 건축가 김현진 선생님의 발제를 이어서 들을 텐데요. 저희 그러면 먼저 유수연 대표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세션 3의 미래 세대는 웹 3.0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수연이고요.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네, 우선 저는 지금 지난 11년간 삼성 SDS에서 IT 이제 비즈니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년간은 AI 비즈니스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스타트업 룩시드 대표로서 AI 기반의 3D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과 사람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념적인 이야기들 드리기 전에 좀 재미있는 영상부터 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분위기를 살릴 음악을 좀 틀어보고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쓴 주방 그리고 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스도 잘 나오고요. 네, 싱크에 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책과 TV가 있고 TV도 켜볼 수가 있고요. 거실에 소파가 보이는데 저는 이 소파를 제 기분 따라 계절마다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바닥에 보이는 이렇게 러그도 수시로 변경을 합니다. 네, 바닥도 제 마음대로 한 번씩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집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세탁실도 꾸몄고 소재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채광이 잘 드는 걸 좋아해서 유리를 넓게 설치했고 욕실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통유리로 빛이 잘 들어오는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아마 뒤에 건축 이야기는 또 김현진 건축가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거라서 또 저는 또 다른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지금 뭐 건축이나 실내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하는데 그럼 인간이 만드는 건축, 뭐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런 자연의 공간은 어떨까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촬영을 한 영상이 아닙니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햇빛, 파도를 그 물살의 움직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물리 법칙에 의거해서 자연 현상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런 파도가 치는 모양이라든가 햇살에 따른 그림자들이 굉장히 현실에 가깝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도의 물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좁은 길로 물살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단순히 풍경만 보여줄 수 있느냐도 아니고 실제로 저 뒤로 보이는 햇빛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낮과 밤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자연 환경을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리얼하게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햇빛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던 뭐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한 자연의 모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이 가능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시면 아직 이르고요. 이제 우리의 AI 기술과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이 이제는 인간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또 한번 보실게요. I could be one of many. 主人公にだってなれる。 Je pourrais être architecte. 네,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사람을 잘 표현해내고 Quizá un 있죠. artista. 앞면의 근육 그리고 이런 You create the narrative. I am meta-human. 아주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피부 표현, 주름, 그리고 저런 눈꺼풀의 떨림까지도 모두 수정이 가능하고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아바타들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양, 성별, 나이, 생김새도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면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IT를 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기술이 변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웹3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웹3에 대한 용어 정의는 사실 아직 뭐 되게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과거의 웹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기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읽기만 가능하고 이제 단방향으로 소통하던 그런 글쓰기 위주의 버전을 웹 1.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 2.0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와 같은 소셜 플랫폼을 함께 성장시키면서 이렇게 웹 2.0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읽고 쓰고 그렇게 소통하는 방식들을 미디어에서 채택을 해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웹 2.0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중앙 집권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웹3에서 웹 2.0의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탈중앙화되고 개인화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읽고 쓰고 소유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 3.0에서는 AI와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버추얼 이코노미,
환경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이제 돈을 벌고 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결국은 공간 개념이 조금 더 포함돼서 기존의 2D를 넘어서 360도 3D 공간 개념이 이제 웹3에서는 좀 더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 웹3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XR 그리고 DNA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까지 이렇게 메타버스와 웹3에서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뭐 얘기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연결성, 이동성, 편의성, 상호작용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는 또 친숙한 개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이미 오래 전에 92년도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또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잘 잊혀진 플랫폼이긴 한데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사실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런 아바타로 3D 공간을 누비는 플랫폼을 한번 오픈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오픈을 했었고요. 이제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미 3D 아바타가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측 이제 사진을 보시면 광장에 모여서 아바타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당시 가입자가 거의 400만을 넘고 500만 명까지 거의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IBM, BMW, 도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서 굉장히 입주를 하면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가상 옷이라든가 가상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제 약 10억 상당한 자산을 읽었다는 사용자도 나왔을 정도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메타버스 경제도 이미 사실 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이 플랫폼이 점차 인기가 사그러들고 잊혀진 플랫폼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떠오른 최근의 메타버스를 보시면 최근에는 조금 더 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메타버스 콘서트 장면입니다.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가상 공간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때 무려 2,77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콘서트 매출이 약 2천만 달러로 오히려 오프라인 투어 수익보다 10배나 되는 굉장한 수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한국의 블랙핑크가 지금 제페토에서 사인회를 열었는데요. 실제 블랙핑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바타를 보는 자리에 무려 4,60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공연, 전시, 그리고 대기업 채용 설명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심지어 메타버스에서 정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에 그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사진 보시면 왼쪽의 싸이월드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건데요. 근데 과거의 싸이월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미니미를 통해서 이 가상 공간에 또 미니미와 나의 공간을 꾸미는 서비스였는데 이런 싸이월드나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과거 메타버스는 왜 사라지고 오늘날 다시 또 메타버스가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큰 이유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이런 사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IT 기술 중에 5G나 AI, 클라우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가 발전하면서 조금 더 메타버스 시대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뒤에서 얘기 드릴 디지털 세대가 또 등장을 하면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런 디바이스의 활용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 그들은 활동을 하고 재화를 또 벌기도 합니다. 이런 디지털 세대의 등장으로 메타버스는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는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해서 실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물리적 이런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을 가상현실에서 직접 가상현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도시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계획도 하고 실제 파악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투입 예산으로는 6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재밌는 게 이제 건물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될지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자마자 또 거품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또 잠깐 소개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면 기술 혁신 곡선에서는 사실상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모두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품이 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술은 발전하고 점차 이 기술이 안정화를 찾아가는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어떻게 보면 거품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 못 미치는 기술이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분명 메타버스 기술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라고 나눠진다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고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범용 기술, XR과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공간, 시간을 향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저는 인간의 뇌가 바라는 욕구를 가상 공간에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메타버스 경험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른쪽의 적용 분야인 일이나 놀이, 삶, 소통, 정치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참 아이러니하게 메타버스의 최대 장점이 가상세계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메타버스의 최대 약점도 가상세계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언제까지나 가상세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아직 오랜 시간 머무는 게 불편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사람들은 무거운 VR 기기를 벗어젖히고 AR 기기도 이제 그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저는 현실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 정서, 심리, 인지, 인문학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다방면에서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세상이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밸류체인을 한번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결국 이렇게 도입기, 안정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인프라 그리고 공간 컴퓨팅, 크리에이터 경제 정도까지 지금 구현이 된 상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경험이 설계되지 않으면 결국 사용자들에게는 외면을 받게 되고 이게 서비스로서는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은 아마 오는 게 굉장히 먼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 그리고 디지털 세대가 말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최근 소비 습관들을 살펴보면
요새 젊은 세대들 그리고 나아가서 기성 세대들조차도 이제는 제품보다 의미를 구매하는 경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그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가 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냉장고는 더 이상 가전이 아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색깔대로 공간에 배치하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양키 캔들입니다. 사실 양초는 그 단가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키 캔들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요. 이 양키 캔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좋은 향, 그리고 좋은 분위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선물의 의미로서 또 포장이 됐을 때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또 보시는 사진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호캉스 브이로그 이제 썸네일들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세대들이 호캉스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본인들의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호텔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호텔 객실의 어떤 컨디션들이 그런 기능적 요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으로 별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쁜 인생샷을 건질지 내가 친구들과 어떻게 멋진 파티를 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그 상품 서비스의 의미만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디지털 세대들에게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왼쪽은 월마트의 VR 쇼핑몰 사진인데요. 저도 실제로 이제 AI 비즈니스,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VR 쇼핑몰에 내가 들어갔을 때 너무나 리얼하게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편리할 것 같지만 여기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만 고요한 공간에 이런 VR 쇼핑몰에 들어갔다면 조금 섬찟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 VR 쇼핑몰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지 못했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즉 이런 쇼핑몰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 구매 현장이라는 목적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위도 살펴보고 누군가가 카트에 어떤 물건을 실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인기 코너에 사람들이 몰린 것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다양한 경험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최근 유행한 그 백화점 더 현대의 서울이라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 연인들 간의 데이트 장소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쇼핑몰, 백화점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소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추억을 쌓고 어떠한 다른 행위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공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주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공간 그리고 메타버스의 서비스들은 결국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오히려 메타버스 시대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주목받고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 보시는 화면은 앞서서도 얘기되었던 버추얼 휴먼인데요. 굉장히 리얼한 휴먼들이 최근에는 뭐 광고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추얼 휴먼에 대한 반감이 조금 덜하고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진 않는 느낌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그럼 메타버스의 미래는 이 버추얼 휴먼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초거대 AI, 하이퍼스케일 AI가 만드는 웹 3.0을 넘은 4.0의 시대일까요? 여러분 발표 잘 들으셨죠? 이어서 저희는 건축가 김현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정말 관계와 소통에 대한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극한 자리를 만드신 우리 간사님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5시간 강연의 제일 마지막 타임을 저한테 맡기셨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죠. 나보고 이걸 다 살려내라 이런 말인데 네, 제가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텍스트로 대신을 했고
발표 자료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혼자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와서 재밌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앞에 내용들도 굉장히 이제 교훈적이기도 하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내가 즐거워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사고요. SPLK 건축사무소 대표 김현진이고 그리고 이제 막 신규 창업한 MCA라고 해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어소시에이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7시에 일어나서 건축 현장에 가서 우리 현장 소장님하고 아주 대판 싸우고요. 그리고 기계 하시는 분하고 대판 싸우고 와서 동대구역에 와서 KTX를 타고 지금 서울에 와서 호이넘스라고 해서 지금 건축가가 만든 제페토 하는 지금 제페토 NFT 메타버스 하는 그 업체의 제자가 지금 창업을 해서 그 친구가 창업 5개월 만에 직원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신산동에 있다가 그 택시를 타고 이 골짜기 이제 성균관대 처음 와봐요. 들어오자마자 조선시대로 들어온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 전환이 제가 지금 안 돼서 한동안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지금 제가 정신이 조금 이제서야 제대로 돌아왔는데 발표 순간이 된 거죠. 제목이 대척점에서 유니버스라고 한 거는 제 인생 자체가 대척점이에요. 저는 대구에 있을 때는 3분의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고 파리에서 5년 산 것 빼고는 계속 대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왜냐면은 아까 보신 게 제가 건축 대상 받았던 건물이고요. 2019년 하고 제가 신진건축 대상, 대한민국 건축 문화 대상 그리고 젊은 건축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멈춰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서두를 좀 하고 그다음 영상을 넘길게요. 제가 여기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분들은 이제 학회에 속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인데 저는 건축가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생뚱맞아서 앞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MCA를 창업한 이유는 몇 가지 계기가 있어 창업을 하긴 했었는데 건축이란 게 진짜 여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저는 또 대구에 있으면서 변방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아뜰리에입니다. 직원이 3명밖에 없는 그 작은 사무소입니다. 이런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건축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SNS 글을 써서 페이스북 친구가 현재 5,000명인데요. SNS에서 글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글 좀 써달라고. 그래서 책을 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 대척점을 오가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 25년 정도 제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어렵게 뭐 사실 저희가 사무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장기 대출 빼고는 대출을 다 해봤어요. 온갖 대출을 다 해봤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작년에 이제 큰 프로젝트가 하나 되면서 저희 사무소가 좀 안정화에 들어서고 제가 이때까지 좀 했던 것들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MCA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방금 그 유시원 대표님 하신 그 메타버스 그 프로그램은 현재 제가 의성군의 도시재생센터장인데요. 의성군의 공무원들 대상을 하는 교육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기본 교육을 공무원들도 이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자체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는 그냥 저의 일상이에요. 제가 아침에 공사 현장에 와서 현장 소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다투고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호이넘스라는 제페토 회사에 가서 그 사업 모델을 얘기를 듣고 다시 택시를 타고 대통령이 사시는 그 앞을 지나와서 이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미래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메타버스다. 이미 우리 삶 자체가 메타버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대척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전에 살 때는 항상 흑백 논리였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프로젝트, 나쁜 프로젝트, 지역, 서울, 여자, 남자, 약한 거, 강한 거, 부드러운 거, 센 거 이렇게 대척점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버스로 나아가자 한 거는 이렇게 25년을 살고 나니까 제가 알았던 모든 관계와 경험들이 바로 제 큰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식당 아줌마와 내가 아는 교수님을 연결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인들의 건어물을 다른 쪽 지역의 건어물을 팔게 만든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제가 아는 모든 이런 관계들을 엮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명징해져서 메타버스를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또 영상을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2022년에 몇 년간 왜 코로나 때문에 CES 가전이 못 열렸어요. 근데 제가 남동생이 LG 디스플레이의 기획 연구위원입니다. 이 친구가 남동생이 어떠냐면은 대기업이 참 노가다라서 그 옛날에 50몇 인치 그거를 핸드 캐리를 했어요. 그걸 갖고 가라, CES 갖고 가라 그랬던 친구인데 이번에 CES 가전에 나갔을 때 삼성에서 제시한 폰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3번 접고 2번 접고 4번 접고 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노트북만한 거예요. 그게 빔 프로젝터가 되고 그리고 제가 레이벤이나 지금 오큘러스나 이런 쪽으로 광학 쪽으로는 이 많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벤 안경에 센서가 들어가니까 안경을 끼고 그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증강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는 이 시점에서 와 과연 난 어떻게 하지?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빠졌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꾼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가 나와서 자기가 1시간 20분짜리 동영상으로 왜 우리는 메타버스로 나가야 하는가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3번을 봤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에 있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게 된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부터 돌리는 영상이 나한테 터닝 포인트가 된 2사건, CS 가전과 그 다음에 그 메타라고 한 그 동영상의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리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개인이 다 이런 영상을 다 가지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트리플까지는 안 나와도 더블은 폴더블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희 업체에서도 PT 자료로 패드 3개를 갖고 올 정도로 저희는 다 디바이스가 이만큼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빔 프로젝터가 되고 안경을 끼면 제가 글래스를 끼면 이게 증강현실로 보이는 것도 곧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트도 이제 13인치인데 펼치면 17인치가 되는 그런 디바이스죠. 이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각자 하나씩 갖고 있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Here we are in this digital space, 여기는 totally inspired by 소리를 조금 you and all 낮춰주실 the 수 있어요? things that you 네. love. 이 Jackie, I've 제키 been such a 아인이라는 big fan of 뷰티 yours for such a long 크리에이터예요. time. Tell me a bit 그리고 about how 지금 you got 빗소리라고 started in social 하는 media. 페이스북의 So,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Rewind back to 2009. 이 As a 공간은 Prince 가상 Love Beauty, I 공간이에요. would 가상 go to like a 공간인데 makeup counter 이 or go 흑인 makeup 여자가 shopping, and I always 2009년에 felt rejected, always felt other. 뷰티 So I got so 크리에이터가 frustrated that eventually I was 인스타그램으로 like, 시작을 you know 했는데 what? Not only am I 왜냐하면은 gonna, like, 이게 not listen to them, 우리나라 but I'm gonna show other 올리브영이죠. people 가면 how I'm making 항상 it work with 흑인들은 my skin 퇴짜를 tone 받는 too. 거예요. How did you go from 당신이 무슨 creating 화장품을 content, 샀냐? creating 그 videos 자기한테 맞는 to 공간을 a 찾기 product? 굉장히 You just, 어려웠대요. you know, have a 그래서 brand 스스로 for Forever SNS를 Moods, 만들어서 huge on Instagram shopping. So 굉장히 Forever 유명한 Mood 이제 셀럽이 was 됐죠. not only a bit of a love 그리고는 letter 이제 to 지금은 me and my relationship with my mom. 향기를 That's how 만드시는 we bond, 분인데요. was through fragrance ever since 자기가 만든 childhood. 향에 But it's been 따라서 이 doing 공간을 amazing, and 이렇게 we've actually getting a 가상으로 lot of 만드는 support. 거예요. Jackie, the space 저는 is 건축가다 pretty 보니까 magical. And 클라이언트가 우리 I 이렇게 know it 공간 kind of 만들어 reflects the 주세요 stuff you 하면은 love, but 계획하고 tell me a bit 짓는데 about 6개월 이상 what you love and 걸려요. why this represents. 근데 이거는 생각만 하면 So first thing, 일주일이면 color is 구현됩니다. everything. 그리고 I 새로운 love 향이 나올 pastels. 때마다 You 또 can see it in 인테리어를 the 또 바꿔요. brand. You can see it like a lot of times when 그런 I wear. 식으로 With the metaverse, when we're curating collections or even just brainstorming, this would be a great way to like gather us all together 감사합니다. and literally kind of create atmospheres and environments and moods.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만 내 사무실을 이럴 때는 이런 분위기로 저럴 때는 저런 분위기로 바꾸고 싶고 나한테 어떤 제품이 있어서 런칭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들어와서 내 얘기를 듣고 제품을 보고 제품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바로는 컴퓨터 그래픽이 필요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발명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CAD라고 해서 건축 도면을 주면요. 이걸 영화처럼 만들어내버려요. 아바타 영화처럼. 오감을 다 넣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실제로 구현된 그 공간을 충분히 체험할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메타버스는 각각 개인이 가진 앞으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댓글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 상대가 인간화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는 지금 2D상의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댓글이라든가 이런 댓글. 그게 아니고 이게 3차원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류를 한다면은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 하면은 우리가 소외된 개인들이 드디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저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소신을 쓸 수 있는 매체 자체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매체였거든요. 그 이분도 마찬가지. 흑인이고 마이너고 자신의 공간이 없고 또 마음껏 공간을 연출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 가상 공간들은 자유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자신의 그 무드, 애트모스피어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무드, 애트모스피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분위기.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그런 거죠.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무드를 만들고 제품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림 속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향을 조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구매로 들어가게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만나고 온 팀도 NFT를 먼저 만들고 있더라고요. NFT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저희가 메타버스는 어떤 형식은 답이 없어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각자 삶 자체에서 메타버스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진화하고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메타버스를 창업하게 된 거는 선점 때문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고 팔로워가 2,000 몇 명이고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저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 자리에 끌고 온 양수영이랑 간사님을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알았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인생 상담을 해오신 거예요. 교수님 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만두지 말라. 학교를 계속 다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연이 돼서 지금 이까지 와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닥치고 창업을 했어요. 메타버스는 해야 되겠고 잘 모르겠고 일단 창업을 하고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닥치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대구 북대구 세무서에 가서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했는데 종목이 16개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었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덧붙이면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건축사, 내장공사, 그리고 이제 뭐 공간기획, 그리고 전 책도 팔고 싶고 그리고 뭐 전시기획도 하고 싶고 영상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제 공동 파트너랑 16개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요. 조감도를 그리거나 투시도를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거나 인면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2D상으로 건축물을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대구에 하고 있는 정호승 시문학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설계를 했고 내부 전시 기획도 어느 정도 다 하고 있고 이 공사 현장을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현장 소장님하고 다투고 갔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범용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이 프로그램 쓸 수 있고 이 스케치업에서 애니메이션을 돌리면 공간을 실제로 체험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이 작업을 하신 팀장님도 저기 와 계시는데 한 반나절만 하면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족한 게 뭐냐면은 컨텐츠가 없고 살아있는 느낌이 없고 그리고 축적되는 게 없고 실제감이 떨어지는데 이건 제가 기술로 점점 더 발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는 표현 기술 자체가 이만큼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건 거의 대학교 1학년, 1, 2학년들만 해도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컨텐츠죠. 이 시문학관 안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넣을 건가 고민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그 두 번째 숙제였어요. 건물은 설계를 했는데 과연 무엇을 전시할까? 이 건물 옛날에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동사무소 건물이 쓸모가 없어지면서 그 건물이 빈 채로 남아있는 것을 이 골목이 옛날에 정호승 시인이 사시던 골목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다가 정호승 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지금 보시는 곳이 시인의 방이고요. 그래서 시인의 사진과 책상을 가지고 올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쭉 나아가시면은 이 시문학관의 본 공간으로 가는데 여기가 라운지 공간인데요. 이 나무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건 기술 부족으로 생긴 현상이고요.
이 라운지에서 그 정호승 씨의 생각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2층 문학관 공간이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공간을 상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워킹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하고 여기에다가 행위를 더 추가하면 메타버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벽도 뚫고 나가야 되고 조금 이제 이런 수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다 스케치업도 이 정도는 무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이 건물이 2층은 시문학관이고 1층은 주민생활문화센터예요. 그러니까 북카페, 주민들 카페로 쓸 수 있는 공간이죠.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경사로가 없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새로 한 것들이 붉은색으로 건물을 새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미리 이 붉은색의 느낌을 볼 수 있게 질감들을 표현을 했고, 이 주변에 이제 자연들이 좋아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건물 전경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아까 2층에서 창이 이렇게 똑같은 창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반대쪽 입면에서 건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때까지 만들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사업 모델은 시간에 대한 설계입니다. 아까도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의성 안개 햇반하고 교촌치킨이 유명한 안개 지역에 안개 행복 플랫폼이라고 해서 1층이 시장이고 2층이 마을 문화센터고 3층이 마을 학교인 건물을 저희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2022년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최근 사진이에요. 지금 파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건물이 흰색 가름막으로 쳐져 있어요. 사람들은 설계를 하고 나서 2024년에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 동안 이 건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온라인 공간에 똑같이 이 모델링을 넣고 그 안에 실제로 유저 경험들을 쌓고 실제로 온라인을 운영을 해보면서 2024년에 건물이 오픈한 동시에 이 메타버스가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고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전환이 될 거죠. 그리고 이게 입체 홈페이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 모델은 건물의 설계와 시공 사이는 그 간극 동안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가스통 바슐라흐라고 공간의 시약을 쓰신 분이 쓴 말인데, 이미지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이 달라지면 이미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제 이미지를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고독한 존재에서 대중 앞에 서 있는 아주 경쾌한 존재로 바꾸고자 TV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TBC에서 공간 읽어주는 여자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지금 2편 정도 진행을 했고, 공간도 읽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보인 게 제 명함입니다. 아직 명함을 아무에게 돌리지 않았는데요. 명함 위에 슬로건에 제가 그 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미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이 MC의 명함이 책갈피만큼 큰 명함을 제가 만들어서 온 거죠. 이 자리에서 제가 MC라는 얘기를 너무 두서없이 하게 됐고,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지한 자리인지 몰랐어요. 미래학회라 그래서 이렇게 좀 빈백 의자 있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고 약간 이렇게 경쾌 발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근진으로 나올 이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더 실제 필드에서 계신 분들 있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친구들, 지금 신사동에 가면 그런 친구 넘쳐나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학회의 그 반경 자체를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반경으로 크게 넓히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얘기를 전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라 그러는데요. 질문하실 게 있으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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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건축가는 항상 설계만 하라 그래요. 설계만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딱 납품을 딱 하면 운영은 재단에다가 위탁 운영을 맡기십니다. 그럼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스케치업을 내 공간을 보여주고 안에 들어간 컨텐츠를 전시 기획을 제가 맡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을 제가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로 나중에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체험하시면서 아까 있는 게 이게 시집 한 권씩이에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들어가면은
식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입체 홈페이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돈이 된다면. 예, 수성구청에서 예산을 주시면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건축하시면 BIM을 많이 사용해서 BIM이요. 네, 네. 건축에 대한 뭐 일정이나 이런 걸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 스케치업 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능들이 구현이 되나요? 아니요, 스케치업은 사실 그러니까 화장이라 그 건물의 속구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완성된 이 겉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BIM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자재들을 다 정보화하는 겁니다. 그 정보화하는 거라서 그걸 통해서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건물을 구현한 게 BIM이거든요. 그래서 BIM하고 스케치업은 건축물을 설계를 보여주는 방식을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게 아니 그러니까 BIM으로도 충분히 저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스케치업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예, 스케치업이 일단 공짜고요. 공짜고 스케치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IM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호승 문학관은 아까 제가 이 설계도 BIM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IM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큰 건물도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큰 건물이나 예산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것들은 BIM을 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건물 BIM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의 스케치업이든 BIM이든 AI VR이든 혹은 다른 방식이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컨텐츠로서의 이 스케치업이 작동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네. 질문 아니고요. 대척점이라는 말을 저도 좋아하는데 쓰셔가지고. 네. 있어 보여가지고 대척점이. 대척점 종결자 맥이나 강승주 작가님께서 와 계시거든요. 조각가님에서 눈빛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연기를 해드립니다. 대척점의 종결자 대척점. 레기나 대척점. 강승주 작가님 질문 있으시죠? 아 대척점이란 말을. 왜 하세요 여기 사회자들 아, 여기. 안녕하세요. 국악가 강승주인데요.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말 에너지 업되시게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막 갑자기 막 페이스북도 보고 막 그랬는데 예 저기 여러 가지로 저는 잘 모르 AI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좀 클래식하게 조각했던 나이가 있는 좀 중견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기 와가지고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 이제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접목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은 따로 어떻게 전문적으로 막 하다가 꼬록 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척점은 네. 건축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구를 이렇게 했을 때 반대쪽이에요. 기후, 시간, 인종 모든 게 다른 이 반대쪽을 대척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척점 말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서 건축가들이 좋아하는 표현이고 공간적인 표현인데 늘 저희가 흑백 논리라든가 나는 아날로그 아니면 디지털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늘 우리 매체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각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전에 전화가 서촌 그 책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연을 해달라고. 난 지금 미래학회 메타버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서촌 한옥에 가가지고 30명을 모아놓고 독서 모임에서 강연을 하래요. 그게 메타버스 아니에요. 컨텐츠는 제 자신이에요. 근데 매체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소통 방식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로 페이스북으로 저를 숨겨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저 자신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제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 너무 어렵다. 남의 일이다. 특히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메타버스를 못 봐요. 글자가 안 읽히는 거예요. 이 PPT에 우리 이제 그 대표님이 하신 그 PPT도 저도 안 읽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나 내일이 아니거나 혹은 우리 애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메타버스는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경험이 없으면 메타버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없으면 메타버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동호회가 많은 우리 엄마가 가장 큰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톡을 열심히 하시고 TV를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뭐 저 성가대 열심히 나가시고 이런 우리 엄마가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메타버스의 즐거움, 그리고 메타버스로 인해서 내 수명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열심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약간 정리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네, 저희의 메타버스 다음은 뒤풀인가요? 제가 내야 됩니까? 네. 아, 네. 거마비를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풀이를 하면 제가 쏘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뒤풀이 장소는 어딘가요? 네, 뒤풀이 장소는 저희가 일단 토론 네. 자분들의 그 토론문을 저희가 이제 그 청취한 후에 네,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최연구 교수님 그리고 김두환 교수님의 토론문들 저희가 읽고 저희 이제 세션 3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연구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문을 제가 메일로 봤었는데 김현진 건축가님의 발표문은 제가 뭐 학회도 뭐 여러 번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문학적인 발표문을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어떤 충격적이었고요. 이런 분은 저기 뭐 요즘 잘 나가는 김영하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학을 하셔야 될 분이 좀 메타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뭐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어떤 개념의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건축이야말로 정말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뭐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유수연 대표님 뭐 조금 제가 늦게 듣기 시작했는데 발표문은 다 봤습니다. 봤고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그 새로운 문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뭐 이게 마치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블록체인 한때 뭐 2018년인가요? 그때 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다가 이게 뭐 투기냐 기술이냐 뭐 이런 혁신 기술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지금 또 이제 이게 어떤 뭐 거품 논쟁 같은 게 일고 있고 뭐 루나 사태 이후에 정말 이제 이게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메타버스도 이제 자칫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콘텐츠나 이런 어떤 그 현실을 바꾸는 기술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일단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이제 삶을 바꾸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어떤 이 계곡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넘지를 못하고 아무리 뭐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특허를 받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상품화되고 상용 기술이 되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고 또 그게 이제 또 이제 상품화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이게 정말 우리 일상에 이제 들어오기에는 또 이제 극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그런 것들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의 어떤 혁신성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토를 많이 달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거번 같은 사람들, 윌리엄 오거번이 이제 뭐 문화 지체도 이야기하고, 그죠? 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게 제도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진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태계가 뭐냐, 이게 생태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생태계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어떤 기술들을 보면은 기술에 대해서 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뭐 연구개발하고 해요. 그래서 공공에 의존해서 이제 유지가 되다가 이게 정말 그런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정말
계속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생태계가 필요한데 메타버스도 산업이 되고 이제 문화가 되려면은 메타버스에 어떤 창작자도 필요한 거고 기획자도 필요한 거고 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나 어떤 소비 같은 게 창출이 되는 게 우선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미국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 저도 이제 주식을 샀지만 엄청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뭐 이게 고점 대비해서 한 5분의 1까지 막 떨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미래 기술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때 이제 뭐 이렇게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는 거는 미래도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패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술 패션이냐 아니면 기술 트렌드냐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도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또 새로운 어떤 뭐 플랫폼이 나타나면 그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클럽하우스 같은 게 뭐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뭐 이렇게 RFP 내고 하면은 거기 뭐 홍보 과제에 클럽하우스를 활용해다 이런 게 막 들어가요. 근데 요즘 하는 사람 없잖아요. 클럽하우스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메타버스도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트렌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아까 김현진 건축가님이 뭐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했지만 바슐라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미지가 어떤 뭐 세계를 결정한 이런 관점이죠. 새로운 이미지가 이제 새로운 세계. 마치 이제 이거는 그 마샬 맥루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디어가 중요한 거다. 그죠? 미디엄 is the message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관점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미디어나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웹 1.0에서 2.0, 3.0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3.0이지만 이게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죠? 공존하는 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웹 1.0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인터넷만 보는 거죠. 인터넷도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웹 2.0 단계를 주로 활용하는 거죠. 그죠?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웹 2.0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웹 3.0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근데 사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대예요. 10대.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또 괴리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이게 자칫 어떤 이 IT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죠. 근데 IT 기술이 발전하면은 결국 이제 기술 격차들이 생기는 거고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게 점점 이제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웹 1.0보다는 2.0, 2.0보다 3.0 단계에 가서 이 디지털 격차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양극화 문제, 결국 이제 예를 들어 이 MZ 세대들은 MZ 세대들끼리 놀고, 예를 들어 메타버스를 MZ 세대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꼰대 세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를 이용하는 그 유저들의 한 90% 이상이 10대잖아요. 10대. 그러면 그 10대 세대들은 자라서 이 사람들이 메타버스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산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세대들 메타버스 뭔지도 모르는 세대들 지금도 이제 여전히 IT 기술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문제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결국 이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의 경험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웹 3.0이라는 건 결국 가상 융합 세계잖아요. 가상과 현실의 어떤 연계, 결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합된다는 게 가상 세계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을 바꾸고 우리 경험을 바꾸는 거죠. 경험을 바꿨을 때 이게 정말 문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단지 하나의 어떤 사이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토론이라서 길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스크를 빼고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나 미남인데. 두 번째 토론 맡은 인하대학교 김도환입니다. 오늘 토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사실은 세컨 라이프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날라다니고 뭐 거기서 공연하고 토론하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세컨 라이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화폐가 있어요. 돈으로 이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때가 제가 이제 미래 연구를 시작했을 때쯤이었었기 때문에 이 세컨 라이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 활용에 관련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세컨 라이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어디 갔나 그랬더니만 최근에 좀 다른 형태지만 메타버스라는 형태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세컨 라이프를 잊혀진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세컨 라이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통일된 정의가 정확하게 메타버스는 이제 뭐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통일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통일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무엇인가가 통일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컨 라이프가 메타버스로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제가 아까 이제 웹 1.0, 2.0, 3.0을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학번으로 83학번인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는 도스 세대예요. 처음에 이제 도스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지도 교수가 와가지고 야 이제 도스 사용하지 말고 뭐 편집기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 우리 바로 앞에 선배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석사 논문을 바로 위 선배는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그림도 손으로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우천식 박사님 정도만 아실까나?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저보다 이제 그랬습니다. 제 바로 윗선배까지는 그랬고 저부터 이제 지도 교수가 그 베타 버전이라는 아래 한글 베타 버전 카이스트에서 나온 거 그거 갖고 이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이론 핵물리를 전공해가지고 아주 수식이 되게 막 복잡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첨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첨자 하려고 일단 써놓고 줄간격하고 뭐 근데 한번 버그나면 다시 쫙 펴지고 빡 펴지고 뭐 이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지만은 그 인터넷 세대를 거치면서 뭐 모자익, 뭐 내비게이트 뭐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이제 웹을 도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그 문명을 아주 정면으로 저는 했습니다. 처음에 뭘 깔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웹을 깔았을 때 처음에 뭘 윈도우요. 죄송합니다. 윈도우를 처음 깔 때 이렇게 처음에 윈도우 나와서 깔았을 때 깔 때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한 10번을 깔아야 된다. 그러고 깔았어요. 근데 한 번 깔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저도 한 10번 가까이 깔았던 것 같아요. 예. 매뉴얼 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0번은 깔아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10번을 까던 그런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지칭해서 뭐 AI, 빅데이터, 뭐 IoT,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증강현실이나 AR, VR을 상당히 가깝게 논하는 이러한 빠른 기술의 압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처음 이제 우리 가운데 막 이야기됐을 때 제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건축인가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 새로운 건축의 세대에 어떻게 건축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 기술의 변화가 전 분야로 우리가 확대되는 듯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로 가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세로, 특히 저희가 이제 미래학회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뭐 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아들은 2000년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00년생 이후의 인류는 신인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자식이라고 해도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걔네들의 머리 구조가 우리 머리 구조랑 저는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그냥 손에 들고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뭐 게임 찾아서 하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는 2000년생의 디지털 세대들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돼요.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중간 세대 뭐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때 10년 전에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또 얘기들을 또 디스플레이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디스플레이 혁명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의 혁명의 최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스플레이의 혁명.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기술이 발전되면 나중에 그 기술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상을 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디스플레이 혁명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의 종말은 디스플레이가 없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다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에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구현하고 보게 되는데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든 간에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대가 오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의 혁명적인 기술 혁명에 대한 부분들은 그 혁명이라고 기술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뭐 이 정도의 수준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디지털 세대가 주관하는 세상은 이러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미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30년 후에, 지금부터 30년 후에 우리의 삶들은 얼마큼 변할까요? 많이 변할까요? 뭐 보통 얘기하는 게 내가 30% 변할까요? 50% 변할까요? 70% 변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얘기를 합니다. 많이 변할 거라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도 한 50% 이상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이 지나도 아마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한 20-30%밖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연구보다는 변하는 것에 대한 연구보다는 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플랫폼 안에서,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직면하고 아까 이제 우리 최영구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메타버스가 계속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먼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 변화되는 기술을 직면하는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성을 먼저 좀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되고 인류가 어떠한 부분들에 관점을 두는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바뀌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는 거죠. 그 형태는 다르더라도. 왜냐하면 이 역사성에 관련된 인류 문명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이 될 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북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전개해 나갈 건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주력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 들은 얘기라서 이거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창조 경제라고 얘기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때는 제4차 산업혁명이 뭐 이슈가 돼가지고 뭐 들썩들썩 했죠.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뭐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표방한 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듣는 건 BBC라고 해가지고 BBC가 바이오, 그 다음에 B가 배터리, 그 다음에 C가 칩, 그래가지고 반도체랍니다. 그래가지고 버러리, 그 다음에 바이오텍,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갔다 오고 나서 기술 했었던 기술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BBC에 해당된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부가 새로 시작하면서 약간 자기네 정부의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유행어처럼 되고 이제 한때 이제 그 정부가 끝나면 폐기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뭐 BBC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콘텐츠들은 스토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이제 미래 연구하는 우리들은 이런 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통한 이제 스토리텔링 거기서부터 이제 콘텐츠를 우리가 생산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뿌리 없는 콘텐츠가 아니라 근거와 뿌리가 있는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시고 좋은 또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